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방귀 작가님의 내성마비 시인 서정슬님의 평론입니다. 방귀 작가님은 서정슬 시인의 평론에 앞서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걸린 내성마비는 서정슬을 일상의 삶에서 멀어지게 했다. 그것은 고통뿐인 불행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꿋꿋이 견뎌냈다. 그녀는 인내의 여왕이다. 철저한 소외도 참고 바보 취급을 당하는 억울함도 참고 아픔도 고통도 절망도 눈물도 외로움도 분노도 모두 다 참아낸다. 그녀가 입을 꼭 다물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모습이다. 그녀의 인내는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힘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인 서정슬님의 시를 백종환의 목소리로 따라가 봅니다. 노력의 여왕 서정슬. 그녀는 노력의 여왕이다. 뼈를 깎아내고 살점을 뜯어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몰두한다. 글자 한자를 쓰기 위해 제멋대로 뻗치는 팔과 다리를 있는 힘을 다 모아 바닥에 붙이고 한자 한자 돌에 새기듯이 힘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힘들어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즐거워한다. 아마 그녀는 가장 행복할 때가 글을 쓸 때가 아닐까 한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 열심히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바로 동시였다. 동생들의 책이 그녀가 접할 수 있는 서적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녀는 동화책과 어린이 잡지를 보게 되었다. 그 책 속에서 동시를 만난 것이 서정슬을 동시 작가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16살 때 처음으로 자신의 동시 해바라기가 소년 한국일보에 발표되었다. 해바라기. 키다리 아저씨, 무얼 보세요? 담 넘어 고개 빼고 무엇 하세요? 담 넘어 이웃마당 꽃을 본단다. 봉숭아 아가씨와 얘기한단다. 어느 불행한 탄생의 노래. 그녀의 몫으로 주어진 학용품이 없었기에 동생들이 쓰다 버린 몽당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써서 보낸 시가 신문에 깨끗한 활자로 실린 것이다. 그 순간 서정슬은 글에 대한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심사평에 나온 비상한 시상이라는 칭찬이 그녀에게 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했다. 그 후 그녀는 마치 현미경으로 사물을 들여다보듯이 세밀히 관찰했고 만원경으로 보듯이 먼 곳까지 내다보았다. 그녀의 현미경과 만원경은 특수해서 투시력까지 있어 남달리 투명하고 고운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 글들이 노트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메꾸어 갔다. 서정슬은 그것이 시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생각을 짧은 글로 옮겨 적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다듬어지고 장식되어져 훌륭한 동시가 되어갔다. 그런 서정슬의 노력과 재능이 묻혀버릴 리가 없었다. 피정에서 만난 수녀님에 의해 그녀의 시작 노트가 발각되어 시인 홍윤숙 선생님께 보여지게 되었고 홍 선생님은 쪼개진 박 속에 담겨진 언어에서
눈부신 빛을 보셨기에 출판을 주선해 주시어 어느 불행한 탄생의 노래라는 시집이 탄생했다. 그 시집이 세상에 알려져 아동문학계에 권위 있는 새싹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일반 문단에서 당당히 그 실력을 인정받은 쾌거였다. 소녀의 기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개미를 한 마리 죽인 일이 있어요. 그 개미는 사람을 무는 놈이었어요. 팔다리를 따끔따끔 물길래 손가락으로 꼭 누른 거예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지렁이를 한 마리 죽인 일이 있어요. 그 지렁이는 눈이 없는 장님이었어요. 세수를 하다 보니 발밑에 있어 깜짝 놀라 밟아버린 거예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귀뚜라미 다리 하나 뗀 일이 있어요. 그놈은 방안이 운동장인 줄 알았나 봐요. 펄떡펄떡 뛰다가 앉아있길래 가만히 뒷다리를 잡았더니 떨어졌어요. 그보다 훨씬 전 아주 어릴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느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괴로움을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소녀의 기도 평론. 서정슬의 첫 번째 시집 어느 불행한 탄생의 노래를 소개하는 언론마다 소녀의 기도를 대표작으로 내놓은 것은 서정슬이 자신의 육체를 일그러뜨린 이유가 알고 싶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심정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우리 사회는 장애를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고 장애의 발생이 전생의 죄라는 어이없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이다. 시에서 언급한 시인의 잘못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하지만 시인은 애써 자신의 잘못을 찾으려는 겸손한 태도로 세상을 보려는 넓은 마음에 머리가 숙여진다. 검정나비. 문상 가는 길일까? 성묘 가는 길일까? 검정나비. 누구의 묘에서 나온 넋일까? 그리움일까? 검정나비. 산길에만 보이는 검정나비.
까치집. 높다란 한 나무에 까치집 두 채. 도시로 날아간 자식들 행여 올 듯해 한 나무에다 집 두 채 지은 걸까? 깍깍깍깍. 검은 나비 까치집 평론. 시인의 눈에 들어온 검정나비와 까치집이 동시로 표현되면 많은 이야기 주머니가 주렁주렁 매달린다. 서정슬은 마치 만원경으로 관찰을 하듯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검정나비와 까치 옆에서 다정히 사정 얘기를 듣는 듯한 정서가 포근하다. 봄뚝에서 뚝에 앉은 우리 언니 나무를 캔다. 봄을 캔다. 이건 질경이, 이건 냉이, 이건 쓴바귀, 이건 달래. 솔솔바람 싱그러워라. 봄 향기 가득. 나물 한 줌 캐다가 민들레 보고 빙그레. 봄 한 줌 캐다가 제비꽃 보고 빙그레. 향긋한 봄 냄새를 바구니에 가득, 마음에 가득 담아 밥상마다 입맛 돋게 쏟아놔야지. 나물 무쳐, 봄 무쳐 올려놔야지. 소나기. 쫙쫙쫙. 조그만 아기싹이 떨어지겠다. 막 피어난 꽃 이파리 찢어지겠다. 비야, 소나기야, 살살 내려라. 쫙쫙쫙. 꽃밭에 심은 씨앗 흩어지겠다. 고개 내민 호박싹씨 부러지겠다. 비야, 소나기야, 사뿐 내려라. 가을. 불이야 불. 이 집 저 집 뜰악에서 소리치네요. 고추들이 활활 타며. 불이야 불.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소리치네요. 나무들이 활활 타며. 낮에는 고추 잠자리 때, 밤에는 반딧불들 그토록
날아다니더니 꽁무니의 불씨를 여기저기 흘렸나 봐요. 불이야 불, 불이야 불. 겨울 풍경. 텅 빈 논, 텅 빈 밭. 누가 지켜주나? 앙상한 나무, 나뭇가지들. 그 가지 사이에 들킨 임무성하던 지난 여름 감춰주었던 작은 새집. 누가 지켜주나? 들도 나무도 모두 비어 가릴 게 없다. 감출 게 없다. 벗어서, 벌거벗어서 모두 춥다. 서정슬의 계절. 서정슬에게 계절은 신세계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계절은 시인에게 풍성한 글감을 가져다 주었다. 서정슬은 툇마루에 앉아 하루 종일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즐거웠다. 특별히 외출을 하지 않아도 계절을 벗삼아 시어들을 만들어 대화를 나누었다. 바람. 바람이 그네를 타고 있어요. 창가에 달아놓은 파란 발에서. 바람이 줄넘기를 하고 있어요. 내 키도 닿지 않는 빨랫줄에서. 바람이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나뭇잎을 연못에다 동동 띄우고. 바람이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꽃나무와 잎 사이로 뛰어다니며. 바람도 나처럼 심심한가 봐. 여기저기 장난치며 돌아다녀요. 햇빛. 햇님이 쏘아요. 황금 화살로. 물속에서도 황금 화살, 창틈에서도 황금 화살. 햇님이 쏘아요. 금빛 화살로. 마당에도 집안에도 금빛 화살. 아무도 못 잡는 햇님의 화살. 바람과 햇빛 평론, 그리고 세상과의 이별. 시인은 바람이나 햇빛조차 놓치지 않는다. 햇빛을 햇님의 화살에 그리고 바람의 흔들림을 그네에 비유한 상상력이 놀랍다. 서정슬은 모든 자연을 의인화하는 데 천재적이다. 이렇게
동심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살았지만 그녀도 세월을 비켜가지는 못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건강이 나빠져 작품 활동이 뜸해졌다. 연필조차 질 수 없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서정슬은 그 무렵 완전히 창작 활동을 멈추게 되었다. 서정슬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요양원에서 세상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솥대 문학에서 마지막 선물이 될 서정슬의 대표작과 미발표작을 모아 동시집 나는 빗방울 너도 꽃씨를 출간하였고 그녀는 2015년 7월 26일 하늘나라로 영원히 소풍을 갔다. 서정슬의 빈소는 그가 시인으로 살았던 시간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몇몇 지인들이 어쩌다 오는 조문객을 멀뚱하게 맞이했다. 솥대문학 사무실에서 챙겨간 그녀의 마지막 시집 나는 빗방울 너는 꽃씨를 잊지 않고 찾아준 조문객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영정사진을 보며 서정슬 시인이 남기고 싶었던 유언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다. 시, 노을에서 어렴풋이 짐작이 되는 것은 떠날 때는 예쁜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먼지를 털고 옷깃을 여미고 신을 바로 신어야지 라며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였다. 붉은 노을을 부끄러움이라고 말한 것은 노년의 깨달음일 것이다. 창고에 주머니에 가득 채워둔 것을 모두 나누어 주고 구름처럼 가볍게 흘러가고 새털처럼 가볍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정슬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풍을 가는 즐거움에 편안히 눈을 감았을 것이다. 노을 가을산 노을이 덮였다. 나무들아 무엇이 부끄러워 얼굴 붉히니? 감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감들이 노을 흠뻑 마시고서 모두 취해 비틀거리며 뚝뚝 떨어지네요. 저 고운 단풍은 어느 할머니의 모습일까? 이 고운 단풍은 어느 할아버지의 모습일까? 노을 그늘에 앉아 나의 색채를 칠해본다. 풍성한 고깃배, 풍성한 과일나무 모두 나누어 주어라. 가득 찬 창고, 가득 찬 주머니 모두 나누어 주어라. 내가 받은 모든 것 훌훌 털어버리면 구름처럼 가볍게 흘러갈 수 있겠지. 새털처럼 가볍게 날아갈 수 있겠지. 먼지를 털고 옷깃을 여미고 신을 바로 신어야지. 흩어진 마음을 추스리며